무극전 봉인된 천재. 1화 멸문의 불길. 새벽녘 하늘이 아직 어둠과 밝음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을 때였다. 성루 위로 붉은 깃발이 펄럭이며 올라섰다. 황실의 상징인 용문장이 새겨진 그 깃발 아래로 검은 갑옷에 몸을 감싼 금이군들이 조용히 성문을 에워쌌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그들의 숨결만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문을 막아라. 한 마리 개미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라. 선봉장의 음성이 낮게 깔렸다. 그의 손짓 하나에 수십의 병사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쇠사슬이 성문을 감아돌고 창끝들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다. 성 안의 소가문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대대로 황실에 충성을 바쳐온 명문가문. 그러나 이 새벽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영모의 누명과 멸문의 칼날이었다. 소가의 죄목을 읽어라. 선봉장의 외침이 성 안에 메아리쳤다. 종이 펼쳐지고 날카로운 음성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소가주 소천룡과 그 일족 황실을 배반하고 역적과 내통한 죄로 멸문에 처하노라. 그 순간 성안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문들이 일제히 부서지고 금이군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검광이 새벽 어둠을 가르고 피의 냄새가 공기 중으로 번져나갔다. 어머니, 어린 아이의 외침이 들려왔다. 고지어 둔기에 맞는 소리와 함께 그 목소리도 끊어졌다. 한 채, 또 한 채,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소가의 안채 깊숙한 곳, 조용한 방 안에서 한 여인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 소가의 며느리 유씨였다. 밖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려 했으나 신기하게도 어머니의 긴장한 기운을 느끼곤 스스로 입을 다물었다.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이 유씨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다른 갓난아기라면 이미 울음을 터뜨렸을 텐데 무그가 너는 정말.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아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조용히 해야 한단다. 창밖으로 불길이 점점 높아져갔다. 친척들이 하나둘 끌려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백발의 숙부가 어린 사촌 동생이 모두 차례로 성 밖으로 끌려나갔다. 참수대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그때마다 유씨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살아야 한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다. 품속의 이 아이만은 반드시 살려야 했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다. 유씨는 몸을 돌렸다. 검은 망토를 두른 한 사내가 창문 너머로 몸을 들이밀고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움직임에서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다. 누구신지? 소천룡. 그대와의 약속을 지키러 왔소. 사내는 낮게 중얼거리며 손을 내밀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안타까움이 배어 있었다. 짐이 이것밖에 해줄 수 없어 미안하오. 유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짐이라는 호칭. 설마?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사내의 뒤로는 이미 길이 열려 있었다. 금이군들이 촘촘히 둘러싼 포위망에 어떻게 구멍이 뚫렸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 사람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다. 유씨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아이를 더욱 꽉 품에 안고 창문을 넘어섰다.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마시오. 사내의 인도를 따라 그들은 어둠 속을 빠져나갔다. 담장을 넘고 골목을 돌고 때로는 지붕 위로 뛰어올라가며 성 밖을 향해 나아갔다. 그런데 성문 앞에서 발각되고 말았다. 저기다. 도망자가 있다. 금이군 하나가 소리쳤다. 그러나 사내를 보는 순간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폐아, 입을 다물어라. 사내의 한마디에 병사는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사내가 재빨리 손짓으로 제지했다. 모른 척하라. 이는 짐의 명이다. 혼란스러워하는 병사들 사이로 사내는 유씨에게 외쳤다. 뛰시오. 유씨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아이를 품에 꽉 안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무극이 갑자기 어머니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창끝이 바로 그 자리를 스쳐 지나갔다. 갓난아기가 위험을 미리 감지한 것일까? 유씨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달렸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 말만 되뇌며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성을 빠져나온 것은 기적이었다. 하지만 도시로 향할 수는 없었다. 황실의 추적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귀근으로 굶주리는 백성들로 가득한 도시에서는 아이와 함께 살아남을 수 없었다. 유 씨는 결국 산으로 향했다. 화려한 비단 옷을 벗어던지고 길가에서 주운 거친 삼배 옷으로 갈아입었다. 귀부인의 자태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아이를 품은 한 여인의 모습뿐이었다. 산속에서 그녀는 맨손으로 흙을 팠다. 나무 뿌리를 캐고 열매를 따며 아이를 먹였다. 손에는 물집이 터지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녀는 견뎠다. 무궁마는 굶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첫 번째 겨울이 지나고 두 번째 봄이 왔다. 아이는 이제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치마폭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걸음마를 배우던 무국은 어머니가 먹어도 되는 열매와 독이 있는 열매를 신기하게도 구분해냈다. 빨간 열매를 집어들었다가 고개를 저으며 내려놓고 까만 열매만 골라서 어머니에게 가져왔다. 이상하구나.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유 씨는 감탄하며 중얼거렸다.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더욱 놀라웠다. 다른 아이들은 말을 배우기도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는 그녀가 한 번만 들려준 자장가를 벌써 흥얼거리고 있었다. 무구가 내가 정말 범상치 않구나.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이름이었다. 무국. 내 이름은 무국이다. 아이는 맑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무국. 엄마.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모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바람 속에서 유 씨는 무언가를 느꼈다. 운명이었다. 이 아이가 언젠가는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복수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예감. 하지만 그 복수가 누구를 향해야 할지 그것은 너무나 복잡한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다. 하루하루를 한 걸음 한 걸음을 해가 저물어 갔다. 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번져나가고 그 빛이 모자의 얼굴을 물들였다. 유 씨는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먼 산을 바라보았다. 무그가 어머니가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이 있단다.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또래 아이들과는 다른 무언가 깊이 있는 것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은 내가 더 자란 후에 해주마. 지금은 그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구나. 그날 밤 유 씨는 아이를 재우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날 무국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큰 품을 동시에 얻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모자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만이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시작될 것임을, 그리고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운명을 타고났음을 예고하는 듯이. 무국전 봉인된 천재 2화 지독한 생존. 안녕하세요, 문극태양입니다. 이야기 시작 앞서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깊은 산골 자락. 아침 안개가 골짜기를 휘감는 곳에 초라한 오두막 하나가 서 있었다. 5태의 세월이 흘러도 그 집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렸으나 그 안에서 자라나는 한 아이만은 산의 정기를 받은 듯 또렷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무국이 손끝으로 흙을 만지작거리며 토끼 발자국을 살피고 있었다. 발톱 자국의 깊이, 발가락 사이의 간격, 심지어 털 한 올까지 놓치지 않는 그 집중력은 마치 노련한 사냥꾼의 것 같았다. 어미, 이 발자국을 보세요. 무국이 나뭇가지로 흔적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서 멈췄다가 다시 뛴 흔적이에요. 분명 저 바위 그늘에 숨어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탄식처럼 중얼거렸다. 너는 배우지 않아도 깨닫는 아이로구나. 그것이 복인지 화인지. 과연 바위 아래에서 토끼 한 마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앉아 있었다. 무국은 재빠르게 덫을 놓았고 순식간에 토끼를 잡아냈다. 그 솜씨는
아이라기보다는 산의 이치를 터득한 도인의 것 같았다. 하늘 끝, 구름이 먹빛으로 변해가자 무극은 벌써 며칠 전부터 파둔 웅덩이로 달려갔다. 바람의 냄새와 새들의 울음소리로 비를 예측한 것이었다. 곧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웅덩이는 금세 물로 가득 찼다. 하늘의 뜻을 읽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경이로움과 걱정이 뒤섞였다. 불을 피울 때도 무극의 손끝은 신묘했다. 바람의 방향을 읽어 낙엽을 배치하고 나무의 수분을 손끝으로 짚어가며 불씨를 키웠다. 그 모습은 마치 불의 정령과 대화하는 듯했다. 이 아이는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있다. 어머니는 속으로 놀라워했다. 나무를 벨 때는 더욱 놀라웠다. 무극은 먼저 나무의 결과 무게중심을 헤아린 뒤 도끼를 내려치는 각도를 계산했다. 나무는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히 쓰러졌다. 5살 아이의 솜씨라고는 믿기 어려운 천지의 이치를 꿰뚫은 경지였다.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가 약초를 팔 때면 장터가 술렁였다. 저 꼬마가 어디서 이런 약초를 구해왔단 말이냐? 인맥의 결까지 보고 약효를 가려낸다니. 신기하구나. 무극은 상인들의 의심 어린 시선에 태연히 대답했다. 이 뿌리는 달이 차오를 때 캤고요. 저 잎사귀는 이슬이 내릴 때 따온 것입니다. 그래야 약성이 가장 강해집니다. 상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아이 눈빛 좀 봐라. 범상치 않은 인물이 되겠구나. 어머니가 가르쳐준 약초 지식을 무극은 한 번만 들어도 기억했다.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 그 효능까지 응용해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어미도 모르는 배합법을 스스로 터득하기까지 했다. 아야, 어찌 그리 빨리 터득했냐? 그냥 풀들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풀은 아프다고, 저 풀은 기쁘다고. 어머니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이 아이의 재능이 때로는 두려웠다. 길 잃은 사냥꾼이 다친 다리를 질질 끌며 오두막을 찾아왔을 때였다. 상처에서 고름이 새어나오고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무극은 서슴없이 약초를 우려냈다. 쌉싸름한 약재의 향이 오두막을 가득 채웠다. 이것을 드시고 상처에는 이 약즙을 발라주세요. 사냥꾼이 반신반의하며 약을 받아먹자 놀랍게도 열이 금세 내렸다. 며칠 뒤 상처까지 말끔히 나아버렸다. 산속의 아이가 약초로 기적을 일으킨다더라. 소문은 산골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무극은 이제 작은 약사라 불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늘 먹구름 같은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특히 무극의 재주가 소문날 때마다 그 그림자는 더욱 짙어졌다. 아야,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왜요, 어미?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둘 다 끝이다. 무극은 억울했지만 어머니의 두려움을 느꼈다. 그 두려움 속에는 단순한 걱정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어느 깊은 밤, 무극은 어머니가 잠든 틈을 타 작은 상자를 뒤지다가 황실 문양이 새겨진 장신구를 발견했다. 순간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어머니가 결코 평범한 배경이 아님을 직감했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운데 어머니가 그 장신구를 품에 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 눈물에는 한한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무극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왜 숨겨야만 하는 걸까? 언젠가는 꼭 알아내리라. 어머니는 등 뒤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무극아, 내가 살아남아야 내가 산다. 산허리를 스치는 바람이 유독 차가운 어느 날 저녁, 무극은 홀로 앉아 먼 산봉우리를 바라보았다. 언젠가는 이 산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가야 할 운명을 예감했다. 그것은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야 하는 이치와 같았다. 나의 전부이며 하나뿐인 어머니. 난 어머니를 지킬 거야.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다.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산다. 무극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렸다. 5살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가 그 속에 맺혀 있었다. 마치 겨울산의 칼바람처럼 매서운 의지였다. 달빛이 오두막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가운데 어머니와 아들은 각자의 비밀을 품고 잠들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런 평온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바람이 소립 사이로 스며들며 불길한 소리를 내었고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시련을 예고하는 전령의 목소리 같았다. 무극전 봉인된 천재. 3화. 산과 아이. 산허리에 햇살이 비스듬히 걸려들 무렵 10살 무극은 작은 삽을 손에 쥐고 흙을 파고 있었다. 손끝은 이미 굳은 살로 거칠었으나 움직임만큼은 섬세하기 그지없었다. 뿌리를 상하지 않게 흙을 걷어내고 잎사귀 하나 꺾이지 않도록 줄기를 감싸 쥐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을 품듯 그렇게 약초를 대했다. 잎은 뿌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두제시도 영정통무협풍으로 편집 무극전 3화 산과 아이. 1점 산중의 뿌리를 캐다. 산허리에 봄빛이 스며들 무렵 10살 무극은 작은 삽을 손에 쥐고 무릎을 땅에 댔다. 손끝은 이미 굳은 살로 거칠어졌으되 그 움직임만큼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다. 뿌리를 상하지 않게 흙을 걷어내고 잎사귀 하나 꺾이지 않도록 줄기를 감싸쥐는 모양새는 마치 어머니가 자신을 품듯 조심스러웠다. 잎은 뿌리가 세 갈래로 갈라진다. 두 뿌리는 독이요 하나만이 약이니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무극은 고개를 끄덕이며 흙 속 뿌리를 더듬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손끝의 감촉만으로 뿌리의 굵기와 결을 분별해냈다. 이것입니다. 캐낸 뿌리를 내밀자 어머니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한 번 가르침에 열을 깨우치는구나. 칭찬이라기보다는 탄식에 가까운 음성이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깊은 한숨을 삼켰다. 이 아이는 배우지 않아도 안다. 마치 누군가의 혼이 깃든 듯 해질녘 오두막 앞 평상에 캐온 약초들이 널려 있었다. 무극은 하나하나 집어들어 냄새를 맡고 잎맥을 들여다보고 뿌리의 색을 가늠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은 기껏해야 20가지 풀이었으되 무극의 눈에는 그 너머의 이치가 보였다. 어머니, 말하거라. 이 풀과 저 풀은 서로 닮았을 때 다릅니다. 잎의 결은 같으나 뿌리의 빛깔이 다르고 냄새 또한 한쪽은 시원하고 한쪽은 맵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아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 맞다. 하나는 열을 내리고 하나는 기를 돋운다. 어찌 알았느냐? 모르겠습니다. 그저 손에 쥐면 알게 됩니다. 무극의 눈빛은 맑았으나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아들의 두 손을 감싸 쥐었다. 작고 여린 손이었으되 그 안에 담긴 예지는 범상치 않았다. 너는 배우지 않아도 깨닫는 아이로구나. 그 말에 무극은 고개를 가웃거렸다. 깨달음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길을 걷지 않고도 목적지를 아는 것이니라. 보름이 지나 어머니는 무극과 함께 산 아래 마을로 내려갔다. 등에 진 바구니에는 손질한 약초들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치맛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극에게도 삿갓을 깊이 눌렀었다. 사람의 눈길을 피하거라. 세상은 믿을 수 없느니라. 예, 어머니.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오가는 이들의 시선이 모여들었다. 산속에서 내려온 모자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으되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다. 장터 한편 약재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무슨 풀을 가져왔소? 상인이 코웃음을 쳤다. 여인네가 캐온 풀이라면 기껏해야 질 나쁜 잡초일 터였다. 그러나 바구니를 열어보는 순간 상인의 표정이 달라졌다. 이건 뿌리는 상처 하나 없이 온전했고 잎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게다가 약효가 가장 강한 시기에 캐낸 것이 분명했다. 얼마요? 은자 5냥. 은자 10냥은 받아야 마땅하오. 무극이 나지막이 말했다. 삿갓 아래 어린 목소리였으되 그 또렷함에 상인이 움찔했다.
네. 내가 뭘 안다고. 이 뿌리는 3년 묵은 것입니다. 1년 묵은 것과는 약효가 다릅니다. 또한 이 잎은 서리가 내리기 전에 캐야 쓸모가 있으되 그 시기를 놓치면 값어치가 반으로 떨어집니다. 상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디서 배웠느냐?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풀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 속에 사는 아이가 약초를 귀신같이 안다더라. 고작 10살밖에 안 됐는데 노련한 약사보다 낫다지 뭐냐.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이들도 직접 무극이 손질한 약초를 보고는 혀를 내둘렀다. 어느 날 손가락을 베어 피가 멎지 않던 농부가 무극을 찾아왔다. 아야, 내가 약초를 잘 안다며 이 피를 먹게 할 방도가 있겠느냐? 무극은 잠시 상처를 들여다보더니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이 풀잎을 씹어 상처에 바르십시오. 반식경이면 피가 멎을 것입니다. 정령이냐? 거짓을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농부는 반신반의하며 풀잎을 씹어 발랐다. 그리고 정말로 반식경이 지나자 피가 멎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농부는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은 무극을 산의 작은 약사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문이 퍼질수록 어머니의 얼굴은 어두워졌다. 무극아, 예, 어머니,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내 재주를 드러내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어머니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품은 따뜻했으되 떨림이 느껴졌다.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 잔혹하니라. 뛰어난 자는 시샘받고 귀한 것은 빼앗기는 법이다. 하오나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 무극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다만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작게 속삭였다. 예, 어머니. 그날 밤 무극은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차갑게 오두막을 비추고 바람은 쓸쓸히 소나무를 흔들었다. 왜 우리는 숨어야만 하는가? 왜 어머니는 늘 두려움에 떠는가? 문득 어머니가 간직한 작은 상자가 떠올랐다. 낮에 우연히 본 그 상자 안에는 황실의 문양이 새겨진 장신구가 들어 있었다. 무극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으되 범상치 않은 물건임은 알 수 있었다.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언젠가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무극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린 손이었으되 그 안에는 이미 결의가 서려 있었다. 다음 날 무극은 홀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약초를 캐러 가는 길이었으되 문득 풀숲에서 신음소리가 들렸다. 다가가 보니 다리를 다친 노루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무극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루의 상처를 살폈다. 뼈가 부러진 것은 아니었으되 깊은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가만히 있거라. 무극은 품에서 약초를 꺼내 씹어 상처에 발랐다. 노루는 처음엔 날뛰었으되 이내 순해져 무극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다 나을 것이다. 무극은 노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살리는 것이 옳다.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옳다. 그것이 무극이 스스로 깨우친 첫 번째 이치였다. 며칠 후 어머니는 무극이 치유한 노루를 발견했다.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고 노루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다. 내가 한 일이냐? 예, 어머니.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깊은 한숨과 함께 중얼거렸다. 약초학 초급 경지에 이미 이르렀구나. 10살에. 그 말에는 자랑보다 걱정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이 아이는 언젠가 세상에 나가야 한다. 그러나 세상은 이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에 서려 있는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해질녘 무극은 혼자 바위 위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산맥이 보였고 저 멀리 황혼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무언가가 그렇게 속삭였다. 강해져야 한다. 반드시. 무극은 주먹을 쥐었다. 작은 손이었으되 그 안에는 이미 불씨가 살아 있었다. 훗날 무림을 태울 불씨가 무극 전 봉인된 천재.
사화. 어머니의 비밀. 햇살이 따스해진 어느 봄날. 12살이 된 무극은 처음으로 홀로 도시의 큰 장터에 내려갔다.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약초를 팔러 가는 길이었다. 손에 든 자루 안에는 정성스럽게 말린 약초들이 가득했다. 오래된 뿌리의 쓸쓸한 향기와 마른 잎사귀들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걸음걸음마다 따라왔다. 장터는 북적였다. 온갖 물건들이 쌓여 있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여기 좋은 약초 있소. 무극이 작은 목소리로 외치자 근처 상인들이 킥킥거렸다. 저 꼬마가 약초를 뭘 안다고. 애 장난이지 뭐. 하지만 무극은 담담히 약초 꾸러미를 풀어 보였다. 햇볕에 바랜 손으로 하나하나 집어들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뿌리는 봄비 내린 후 캤습니다. 보십시오. 속이 노랗고 단단하죠. 이건 혈기를 돋우는데. 잠깐만. 한 상인이 무극을 가로막았다. 너 같은 애송이가 어떻게 이런 걸 안다는 거냐? 인맥을 보세요. 이렇게 실핏줄처럼 뻗어 있으면 순환을 돕는 약초입니다. 무극이 잎사귀를 햇빛에 비춰 보이자 실제로 붉은 혈관 같은 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상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저런 걸 보고 알아내지? 저 나이에 벌써. 그때 장터 한 구석에서 무극을 유심히 지켜보는 자가 있었다. 회색빛 도포를 입고 수염을 기른 중년 남자였다. 야광문 하급 문도였다. 저 아이의 눈빛 심상치 않다. 야광문 문도는 무극에게 다가와 물었다. 얘야, 이 풀의 약성은 어떻게 아는 거냐? 냄새로도 알 수 있고 뿌리의 굵기로도 알 수 있어요. 이건 찬 성질이고 저건 더운 성질이에요. 문도의 눈이 번뜩였다. 수십 년 약초를 다룬 자신도 한눈에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 아이는 단숨에 짚어내고 있었다. 정말 신기하구나. 그럼 이 독초는 어떠냐? 문도가 품에서 검은 잎사귀를 꺼냈다. 그것은 맹독을 품은 단장초였다. 만지기만 해도 손이 붓는 위험한 풀이었다. 상인들이 뒤로 물러났다. 아이에게 그런 걸 보여주면 어떻게 하시오? 하지만 무극은 태연하게 다가가서는 코끝에 살짝 갖다 댔다. 이건 단장초네요. 독이 강하지만. 순간 무극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자루에서 두 가지 다른 풀을 꺼내어 단장초와 함께 손바닥 위에서 비벼댔다. 이렇게 하면 독이 없어져요. 검은 즙이 손가락 사이에서 흘러나왔지만 무극의 손은 멀쩡했다. 오히려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다. 야광문 문도가 경악했다. 이럴 수가. 독을 중화시키는 배합을 순식간에. 네, 스승은 누구냐? 스승은 없어요. 그냥 풀들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 순간 멀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무극아.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달려와 무극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야광문 문도가 무극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집에 가자. 어서. 어머니. 아직 약초를 다 팔지. 됐다. 지금 당장 가야 한다. 집으로 돌아가는 산길에서 무극은 문득 뒤따라오는 기척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늦추며 돌아보았다. 어머니,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빨리. 둘은 산길을 벗어나 숲속으로 파고들었다. 가지들이 얼굴을 핥히고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달린 후 큰 바위 그늘에 몸을 숨겼다. 무극은 숨을 죽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눈에는 짐승 같은 경계심이 떠 있었다. 저들이 누구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내 재주를 본 자들은 언젠가 다시 나타난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무극을 마주 앉히고 엄하게 말했다.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그런 재주를 드러내지 마라.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우리 둘 다 끝이다. 반드시 끝이다. 무극은 어머니의 눈 속에서 본 적 없는 두려움을 읽었다. 그것은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맹수의 발톱 소리를 들은 듯한 공포였다. 어머니는 대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묻지 마라. 절대 묻지 마라. 하지만 오늘 그 사람은 그냥 약초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어머니가 무극의 어깨를 붙잡았다. 무극아, 세상에는 그냥이라는 게 없다.
모든 관심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유 뒤에는 욕망이 숨어 있다. 그날 밤 무극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독초를 중화시킬 때 그 짜릿한 감각이 잊히지 않았다. 내 손끝에서 독이 약이 되고 해로운 것이 이로운 것이 되었다. 이게 내 재능인가? 달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무렵 조심스럽게 일어나 집 안을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평소 들여다보지 못했던 작은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서 무언가 차갑고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금으로 된 작은 장신구였다. 달빛에 비춰보자 용 문양과 함께 어떤 글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황실. 무극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황실에서나 볼 수 있는 물건이었다. 순간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흘러나왔다. 어머니가 깨어 있었던 것이다. 무극아. 무극이 돌아보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결의도 서려 있었다. 어미. 이게 뭐예요? 그건.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과거의 일이다. 하지만 이건 황실 것 아니에요. 어머니가 왜 이런 걸? 무극아. 어머니가 무극의 어깨를 잡았다. 그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세상에는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있단다. 그 비밀을 아는 순간 우리는 다시 도망쳐야 한다. 어디서요? 누구한테서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장신구를 다시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그 순간 무극은 분명히 보았다. 어머니의 손목에 새겨진 작은 흉터를. 그것은 마치 쇠사슬에 쓸린 자국 같았다. 이 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절대로. 어머니, 약속해라. 내가 허락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 산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무극은 어머니의 절박한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반발심이 꿈틀거렸다. 그날 밤 무극은 창가에 기대어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과거에는 분명 큰 비밀이 있어. 황실과 관련된 위험한 비밀이.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무극은 운명의 냄새를 맡았다.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피비린내 같은 냄새였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무극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다. 오늘 독초를 중화시킬 때 그 전율이 다시 손끝에서 일어났다. 그때가 되면 모든 걸 끝내야겠지. 내 손으로. 멀리서 올빼미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시련을 알리는 전령의 나팔소리 같았다. 평온했던 산골에 서서히 먹구름이 끼어들고 있었다. 무극은 주먹을 꽉 쥐었다. 12살 소년의 것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강철 같은 의지가 그 속에 응축되어 있었다. 무극전 봉인된 천재. 5화 첫 시험. 시험장으로 가는 길. 무극 18. 산중 오두막을 떠나 야광문으로 향하는 길은 천리오 만리였다. 새벽 이슬이 풀잎을 적시고 아침 안개가 산허리를 휘감을 무렵 무극은 등에 보따리를 지고 길을 나섰다. 보따리는 가벼웠으되 어깨에 실린 무게는 천근이요 만근이었으니 그것은 곧 어머니의 당부요 자신의 운명이었다. 어머니는 떠나는 아들의 손을 한참 제시도연 계속 편집이나 붙잡고 놓지 못하였다. 무극아, 너무 눈에 띄지 마라. 예, 어머니. 시험에 붙지 못해도 좋다. 다만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이슬 같은 것이 맺혀 있었다. 아침 해가 어머니의 흰 머리칼을 비추니 그 모습은 한 폭의 수묵화처럼 무극의 가슴에 새겨졌다. 무극은 무릎을 꿇고 삼배를 올렸다. 염려 마십시오. 이 자식 반드시 돌아오겠나이다. 산길을 내려오며 뒤를 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계셨다. 점점 작아지는 그 모습을 보며 무극은 주먹을 꽉 쥐었다. 반드시 살아 돌아가리라. 반드시. 야광문에 이르다. 사흘을 걸어 무극은 야광문이 자리한 청운산 자락에 도착했다. 산새는 용이 꿈틀거리듯 굽이쳤고 봉우리는 구름을 뚫어 하늘에 닿을 듯하였다.
산기슭부터 돌계단이 구름 속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득하였다. 계단 입구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젊은이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3, 40대의 중년이었고 어떤 이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으며 어떤 이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모두가 한평생을 약초에 바친 이들이었으되 야광문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도 험하였다. 올해도 경쟁이 치열하구만. 야광문 입문 시험은 10년에 한 번뿐이라지 않나. 이번을 놓치면 평생 기회가 없어. 허나 합격률이 100명 중 하나라니.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무극은 조용히 대단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시선을 땅에 고정한 채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마음속 잔물결을 하나하나 가라앉히는 중이었다. 조롱과 비웃음. 그때였다. 저기 좀 봐라. 애송이 하나 섞여 있네.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극이 고개를 들자 덩치 큰 사내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다가오고 있었다. 사내의 걸음걸이는 거칠었고 눈빛은 거만하였다. 야 꼬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왔느냐? 야광문 입문시험이 동네 서당 입학시험인 줄 아냐?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 저 나이면 고작 20살도 안 됐을 텐데 약초 이름이나 5개 알까? 기껏 산에서 풀이나 뜯어온 촌놈이겠지. 무극은 대꾸하지 않았다. 다만 삿갓 아래 눈빛만이 고요히 빛날 뿐이었다. 마치 깊은 못 속에 잠긴 칼날처럼 겉으로는 잔잔하되 그 안에는 서늘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사내는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무극의 어깨를 툭툭 쳤다. 야, 말 좀 해봐. 벙어리냐? 이봐, 내가 말을. 손을 거두시오. 무극의 목소리는 낮았으되 그 안에 서린 기운은 한겨울 서리처럼 차가웠다. 사내는 순간 움찔하였다. 무극의 눈빛이 자신의 목덜미를 스치듯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치 칼끝이 목에 닿은 듯한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랐다. 흥, 재수 없는 놈. 사내는 중얼거리며 물러섰다.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무극을 향해 있었다. 조롱과 의심,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시험장에 들어서다. 정오가 되자 야광문의 중급 약학사가 나타났다. 푸른 도포를 입은 중년 사내였는데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빛은 예리하였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은은한 약향이 주위로 퍼져나갔으니 오랜 세월 약초와 함께한 이의 기운이었다. 시험을 시작한다. 모두 안으로 들어오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무극도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계단은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었다.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가빠지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것도 시험인가? 다리가 풀린다. 그러나 무극은 호흡을 고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다. 산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단련된 발걸음은 묵직하되 흔들리지 않았다. 이각을 오르자 마침내 거대한 정각이 눈앞에 나타났다. 야광전. 정각은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있었고 현판에는 용 한 마리가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그림이 새겨져 있었다. 용의 눈빛은 생생하여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하였고 비늘 하나하나까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다. 현판 아래로는 붉은 주련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야광제세 만병회춘. 천하무쌍 구사회생. 무극은 잠시 멈춰 서서 현판을 올려다보았다. 저 글귀처럼 자신도 언젠가 죽어가는 이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 정각 안으로 들어서자 넓은 대청이 펼쳐졌다. 바닥은 청석으로 깔려 있었는데 한 조각 한 조각이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어 발을 디딜 때마다 은은한 기운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벽면에는 수천 가지 약초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천산설련화, 천년아수호, 구양초, 구음초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듯 생생하였다. 천장에는 향로가 매달려 있어 은은한 약향이 코끝을 스쳤다. 그 향은 정신을 맑게 하는 동시에 마음을
가라앉히는 묘한 기운이 있었다. 응시자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았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으되 무극만은 고요히 눈을 감고 있었다. 마치 산속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시험의 시작. 잠시 후 중급 약학사가 문제지를 나눠주었다. 시험 규칙을 말한다. 약학사의 목소리가 대청에 울려 퍼졌다. 1각 2크 안에 10문제를 풀어라. 단 한 문제라도 틀리면 탈락이다. 또한 빈칸이 있어도 탈락이요. 글씨를 알아볼 수 없어도 탈락이다. 응시자들 사이에서 긴장한 한숨이 흘러나왔다. 어떤 이는 손을 떨었고 어떤 이는 이마에 땀을 흘렸다. 무극은 문제지를 받아들었다. 종이는 부드러웠고 먹향이 은은히 풍겼다. 문제는 단정한 해서체로 적혀 있었다. 첫 번째 문제. 천산설련화 티엔샨슈의 랭화의 꽃이 핀 몇 장이며 약효가 가장 강한 시기는 언제인가? 무극의 눈빛이 빛났다. 마치 어둠 속에서 별 하나가 반짝이듯 순간적으로 답이 떠올랐다. 6장. 한겨울 첫눈이 내린 뒤 3일째 되는 날, 붓을 들어 단숨에 답을 적어 내려갔다. 붓끝이 종이 위를 흐르니 마치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두 번째 문제. 구양초조 양차와 구음초조인 차를 함께 다리면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가? 음양이 조화되어 기혈을 통한다. 그러나 비율이 9대1이 아니면 독이 된다. 구양이 9요. 구음이 1이니 이는 곧 양이 성하고 음이 약함이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무극의 붓은 멈추지 않았다. 주변 응시자들이 이마에 땀을 흘리며 고민하는 동안 무극은 이미 6번째 문제를 풀고 있었다. 붓소리만이 조용히 대청에 울려 퍼졌다. 사각사각, 사각사각. 마치 봄비가 처마를 두드리는 소리처럼 고요하되 끊임없이 이어졌다. 3분의 기적. 시험 시작 3분 만에 무극은 붓을 내려놓았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응시자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어 무극을 바라보았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놈, 벌써 끝냈나? 말도 안 돼. 분명 아무렇게나 쓴 거야. 아니면 포기한 거겠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무극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을 뿐이었다. 중급 약학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벌써 다 풀었단 말이냐? 예. 약학사는 무극의 답안을 집어들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러다 문득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읽을수록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문제에 이르러서는 그의 입이 떡 벌어졌다. 정답을 넘어섰다. 주변 응시자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소리야? 정답을 넘어섰다니? 약학사는 답안지를 꼭 쥔 채 황급히 대청 안쪽으로 뛰어들어갔다. 충격의 파문. 전각 깊숙한 곳. 상급 약학사들이 모여있는 방. 촛불이 은은히 타오르고 향로에서는 백단향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백발의 상급 약학사 3명이 앉아 차를 마시며 한담을 나누고 있었다. 올해는 쓸만한 인재가 있을까? 글쎄, 10년 전에도 그리 말했지만 결국 하나도 못 뽑았지 않나. 야광문의 시험이 원래 까다롭기는 하지.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중급 약학사가 뛰어들어왔다. 대체 무슨 일이냐? 상급 약학사 하나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것을 보십시오. 중급 약학사가 숨을 헐떡이며 답안지를 내밀었다. 상급 약학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답안을 받아들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훑어보았으나 문득 움직임이 멎었다. 이게 정령?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0번째 문제를 보십시오. 상급 약학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0번째 문제. 백년 묵은 혈삼 시에선과 천년 묵은 하수 허셔 우를 함께 쓰면 어찌 되는가? 이는 야광문에서도 풀지 못한 난제였다. 정답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응시자의 견해를 듣기 위한 문제였다. 그런데 무극의 답은 둘을 함께 쓰면 기가 역류하여 죽음에 이른다. 혈삼은 양기를 돋우고 하수오는 음기를 보하니 둘이 만나면 음양이 충돌하여 화호가 된다. 그러나 중간에 구미호의 담단 한 돈을 더하면 음양을 조화시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영약이 된다. 이는 구미호의 담이 천지 사이를 오가는 영물의 정수이기 때문이니 음도 아니오 낭도 아닌 중화종허의 기운이라. 상급 약학사는 말문이 막혔다. 다른 두 명도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답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것은 구미호의 담이라. 그렇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다. 셋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경악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이 아이는 누구냐? 산속에서 온 아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18. 18이라고? 상급 약학사들은 다시 한번 놀랐다. 이 정도 통찰을 18배 지녔다니. 당장 고급 약학사께 보고하라. 아니, 대종사께 직접 올려야 한다. 대종사에게 전해지다. 답안지는 곧 야광문 대종사에게까지 전달되었다. 대종사는 80을 넘긴 노인이었다. 백발이 성성하였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패여 있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하였으니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노려보듯 날카로웠다. 대종사는 향로 앞에 앉아 묵상을 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펼쳐진 고서 한 권이 있었는데 바로 야광문의 비전서인 야광진경여 왕전징이었다. 대종사님, 문이 열리며 고급 약학사가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 대종사는 눈을 뜨지도 않고 물었다. 이것을 보십시오. 고급 약학사가 답안지를 내밀었다. 대종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답안지를 받아들어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담담했다. 그러나 점점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문제, 완벽한 정답. 두 번째 문제, 역시 완벽.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10번째 문제에 이르렀을 때 대종사의 손이 떨렸다. 평생을 약하게 바친 그였다. 천하의 명의를 수없이 보았고 기재도 많이 만났다. 그러나 이런 통찰은 처음이었다. 정답을 넘어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대종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아이는 누구냐? 산속에서 온 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무극이라. 무극. 대종사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당장 그 아이를 데려오라. 내가 직접 만나야겠다. 예. 고급 약학사가 황급히 방을 나갔다. 대종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시험장 대청에 범상치 않은 인재가 있었다. 이 아이는 혹시 야광문을 다시 일으킬 자인가? 불길한 예감. 시험장 대청. 무극은 여전히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주변 응시자들은 여전히 문제를 풀고 있었다. 어떤 이는 이마에 땀을 뻘뻘 흘렸고 어떤 이는 붓을 쥔 채 멍하니 문제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무극의 가슴이 조여왔다. 숨이 막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것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머릿속에 무언가 스쳤다. 어머니의 얼굴. 무극은 벌떡 일어섰다. 주변 응시자들이 놀라 쳐다보았다. 저 놈, 왜 저러지? 시험 포기하나? 그러나 무극은 그들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귓가에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 들렸다. 환청 같았으되 너무나 또렷했다. 비명, 소리. 어머니의 비명 소리. 어머니. 무극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다. 시험장을 박차고 바로 그때 약학사들이 대청으로 들어왔다. 무극이라는 자가 누구냐? 대종사께서 부르신다. 응시자들이 술렁였다. 대종사께서 직접? 도대체 무슨 일이지? 3분 만에 푼 그 애송이 말인가? 그러나 무극은 이미 뒤를 돌아 걸어가고 있었다. 잠깐, 어디 가는가? 약학사가 소리쳤으나 무극은 멈추지 않았다. 대청문을 박차고 나가 계단을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저 놈을 잡아라. 약학사들이 뒤쫓았으나 무극의 발걸음은 바람보다 빨랐다. 한 계단, 두 계단, 10계단.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갔다. 넘어질 듯 위태로웠으되 몸은 저절로 균형을 잡았다. 어머니, 무사하십시오. 제발. 산길로 접어들자 무극은 더욱 속도를 높였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고 돌에 발이 걸렸으나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한 곳, 산속 오두막을 향해 달렸다. 대종사의 탄식, 야광전 꼭대기. 대종사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 산 아래로 달려가는 작은 점 하나가 보였다. 마치 불붙은 화살처럼 쉬지 않고 달리고 있었다. 저 아이는 누구냐? 대종사는 답안지를 손에 쥔 채 중얼거렸다. 정답을 넘어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그런데 왜? 옆에 서 있던 고급 약학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쫓아가 데려올까요? 아니다. 대종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 아이에게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모양이다. 대종사는 답안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글씨 하나하나에는 절실함이 배어 있었다. 마치 살기 위해, 아니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쓴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다. 대종사의 눈빛이 깊어졌다. 이 아이는 반드시 말을 잇지 못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산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무극의 뒷모습은 이미 저 멀리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달리는 무극. 무극은 쉬지 않고 달렸다. 해가 지고 달이 떴으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산길, 들길, 냇가를 가리지 않고 오직 집을 향해 내달렸다. 발바닥이 터져 피가 흘렀으되 느끼지 못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으되 멈출 수 없었다. 가슴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다. 제발, 제발 무사하십시오. 나의 전부이며 하나뿐인 어머니. 밤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그리고 저 멀리 하늘 한편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마치 불길처럼. 오화 끝. 천재는 시험을 넘어섰으나 운명은 그를 기다려두지 않았다. 달빛 아래 달리는 소년의 가슴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있었으니 그것은 곧 세상의 전부요 하나뿐인 빛이었다. 무극전 봉인된 천재, 육화, 불길한 연기. 시험이 끝난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짓눌렀다.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움켜쥔 주먹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는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오직 그 한 생각만이 머릿속을 새하얗게 만들어버렸다. 무극, 잠깐 기다려라. 대종사께서 직접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중급 약학사가 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손을 뿌리쳤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다.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달렸다. 숨이 터져라 달렸다. 발이 땅을 박차는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다. 바람에 펄럭이는 옷자락이 얼굴을 때렸다. 나뭇가지들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딴 건 아무래도 좋았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니, 멈추면 안 되었다. 제발, 제발 아니길. 제발 괜찮길. 산길을 오르는 내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계속 달렸다. 어머니,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 외침은 산을 타고 메아리가 되어 흘러갔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대답은 없었다. 아니야, 아니어야 한다. 산허리를 돌아서는 순간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조여와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저 멀리 우리 집이 있던 그곳에서 검붉은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용처럼 하늘을 향해 꿈틀거리며 올라가는 연기였다. 그 아래로는 불길이 혀를 날름거리며 어둠을 핥고 있었다. 안 돼. 다리가 떨렸다. 안 돼. 안 돼. 다시 달렸다. 이번엔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가지들이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다. 하지만 일어나서 또 달렸다. 어머니, 어머니여. 목이 찢어져라 외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도착한 곳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하. 목구멍에 걸린 숨을 내쉬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오두막은 무너져 있었다. 기둥은 새까맣게 타 있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아 벽은 허물어져 떠대만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다. 여기저기서 아직도 연기가 피어올랐다.
타다 남은 나무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났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재가 날려 내 얼굴을 스쳤다. 어머니, 무릎이 저절로 꺾였다. 털썩, 잿더미 앞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이 뜨거운 잔해를 헤치기 시작했다. 손끝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았다. 손바닥에 화상이 생기든 말든, 살이 타들어가든 말든 상관없었다. 잔해를 헤쳤다. 무너진 기둥을 들어 올렸다. 목청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뿐이었다. 쓸쓸히 잿더미를 훑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침착하자. 아니, 침착할 수가 없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그래도 봐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주변을 살폈다. 땅바닥에 피 얼룩이 보였다. 오두막에서부터 시작해서 뒤편 숲 쪽으로 이어지는 핏자국이었다. 발자국도 보였다. 군화 자국. 최소 10여 명은 되어 보였다. 이건 바닥에 떨어진 금속 장식을 집어들었다. 달빛이 금속을 비추자 용의 발톱이 여의주를 움켜쥔 문양이 선명히 드러났다. 금이군. 황실 직속 군사들만이 지니는 표식이었다. 황실. 손이 그 장식을 움켜쥐었다. 금속 모서리가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흘렀다.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픈지 안 아픈지도 모르겠다. 황실이 어머니를.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다. 피는 잿더미 위에 떨어져 재와 뒤섞여 검붉은 진흙이 되었다. 핏자국을 따라 숲을 지나자 그곳에는 깎아지른 절벽이 나타났다.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절벽 아래에서 불어올라오는 바람이 귀를 찢는 듯한 소리를 냈다. 절벽 가장자리에는 피 얼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찢어진 천 조각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어머니가 평소 입던 그 옷이었다. 색은 바랬지만 손때가 묻어 있어 익숙한 냄새가 났다. 천 조각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칼에 베인 듯 깨끗하게 잘려 있었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오직 어둠만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어머니, 외침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메아리가 돌아왔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사라졌다. 무릎을 꿇었다. 찢어진 천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에는 조용히 흐르다가 이내 온몸을 떨며 흐느꼈다. 나의 전부이며 목소리가 끊겼다. 하나뿐인 어머니. 바람이 불어왔다.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다른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은 말라 있었다. 눈빛은 변해 있었다. 칼날처럼 차갑게, 불꽃처럼 뜨겁게. 복수는 광명이다.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천지를 가를 듯 날카로웠다. 일어섰다. 손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옷자락이 쥐어져 있었다. 가슴에는 금이군의 장식이 품어져 있었다.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산다. 바람이 크게 불었다. 옷자락이 나부꼈다. 마치 검은 날개를 펼친 듯했다.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다. 절벽 아래에서 바람이 울부짖었다. 뒤를 돌아 걸어갔다. 절벽을 등지고 산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하지만 그 가벼움 안에는 무거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두막 터로 돌아와 무릎을 꿇고 잿더미를 헤쳤다. 손이 뜨거웠다. 화상을 입었는지 물집이 잡혔다. 상관없었다. 계속 헤치자 반쯤 탄 작은 상자가 나타났다. 이건 조심스럽게 끌어냈다. 겉은 새까맣게 그을렸지만 안은 온전했다. 상자를 열었다. 황실의 문양이 새겨진 장신구가 들어 있었다. 불에 그을렸지만 문양만큼은 선명했다. 용의 형상, 봉황의 날개, 구름 무늬, 달빛을 받아 은은히 금빛으로 빛났다. 이것이, 손끝이 떨렸다. 이것이 우리를 죽였구나. 원한이 목소리에 서렸다. 그렇다면 장신구를 가슴에 품었다. 어머니의 찢어진 옷자락과 함께 이것으로 복수하리라. 이튿날 새벽, 동이 트기 전 산을 내려왔다. 얼굴은 잿빛이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아니,
비어있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마치 깊은 못 속에 잠긴 용처럼.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아이, 어젯밤 불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던데. 불쌍하게도 금일군이 왔었다더라.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야. 쉿, 함부로 말하지 마. 황실 일에 끼어들면 우리도 목이 날아간다. 사람들의 말은 귀에 들어왔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장터를 향해 걸어갔다. 무기를 파는 곳을 향해. 장터 한편에는 헌책과 무기를 파는 좌판이 있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물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주인은 졸고 있었는데 내 발소리에 눈을 뜨더니 나를 보고 움찔했다. 무얼 찾느냐? 검법서가 있습니까?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또렷했다. 검법서. 있긴 한데. 주인이 떨리는 손으로 먼지 쌓인 책 더미를 뒤적였다. 이거나 가져가라. 삼재검법이라는 건데. 하도 안 팔려서 말이지. 낡고 해진 책이었다. 표지는 찢어져 있었다. 쪽수도 많지 않았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군데군데 벌레 먹은 자국이 있었다. 이게 뭡니까? 옛날 어느 촌놈이 만들었다는 검법이야. 삼재. 그러니까 천지인의 이치를 담았다고 하는데. 주인이 코웃음을 쳤다. 허수아비나 베는 데나 쓸까 말까 한 싸구려지. 천하의 무인들이 다들 비웃는 검법이야. 하나 사면 하나 더 준다고 해도 안 가져가더군. 얼마입니까? 은자 한 냥만 줘. 품에서 은자를 꺼내 건넸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다. 이따위 걸로 뭘 하려고. 주인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나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다. 주인은 내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불쌍한 것. 어머니, 잃고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냇가에 앉았다. 물은 졸졸 흘렀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다. 하늘은 맑았다. 하지만 내 세상은 어두웠다. 삼재검법을 천천히 펼쳤다. 첫 장에는 거친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며 사람은 그 사이에 있다. 검 또한 그러하니 하늘을 본받아 가볍게, 땅을 본받아 무겁게, 사람을 본받아 유연하게 쓰라. 천식은 위를 가르고 지식은 아래를 치며 인식은 허를 찌른다. 삼재가 하나 되면 천하의 막을 자 없으리라. 눈을 감았다. 검, 복수의 도구, 사륙의 길, 책을 덮고 일어섰다. 냇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손끝을 적셨다. 물에 비친 내 얼굴을 보았다. 낯설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산다. 낮은 목소리가 냇물 소리에 섞여 흘러갔다.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다. 물에 비친 얼굴이 일렁였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다시 산으로 올랐다. 불탄 오두막 터를 지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 아무도 없는 곳, 아무도 찾지 않는 곳. 그곳에 오래된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었다.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들었다. 곧고 단단한 가지였다. 검처럼 쥐었다. 삼재검법, 첫 초식을 떠올렸다. 천식, 하늘을 가르다. 천천히 가지를 위로 들어 올렸다.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내쉬며 가지를 내리쳤다. 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 났다. 다시 들어 올렸다. 또 내리쳤다. 휙, 또 들어 올렸다. 또 내리쳤다. 휙, 휙, 휙. 해가 중천에 떴다. 멈추지 않았다. 나뭇가지를 휘두르고 또 휘두르고 또 휘두렸다.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다. 멈추지 않았다. 물집이 터져 피가 흘렀다. 멈추지 않았다. 피가 나뭇가지를 타고 흘러내렸다. 땅에 떨어져 붉은 점을 찍었다. 휙, 휙, 휙.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내 그림자는 마치 검을 휘두르는 귀신처럼 보였다. 휙, 휙, 휙. 달이 떴다. 달빛이 나를 비췄다. 땀과 피로 범벅이 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다. 강해지지 않으면 복수할 수 없다. 휙, 휙, 휙. 나뭇가지가 부러졌다. 새 가지를 주워 들었다. 다시 휘둘렀다. 휙, 휙, 휙.
밤이 깊었을 때 다시 절벽으로 갔다. 손에는 여전히 피로 얼룩진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다. 절벽 가장자리에 섰다. 아래는 여전히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올라와 내 옷자락을 휘날렸다. 나뭇가지를 검처럼 들어 올렸다. 하늘을 향해 외쳤다. 나의 전부이며 하나뿐인 어머니. 목소리가 산을 울렸다. 복수는 광명이다. 메아리가 골짜기를 타고 흘러갔다. 복수는 광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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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뭇가지를 내리쳤다. 휙. 바람이 갈라졌다. 이 검으로 또 휘둘렀다. 휙. 이 검으로 반드시 또 휘둘렀다. 휙. 반드시 복수하리라. 마지막 일격이 허공을 갈랐다. 그 순간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빈손으로 서 있었다. 손에서는 여전히 피가 흘렀다. 피는 손가락을 타고 흘러 땅에 떨어졌다. 똑, 똑, 똑. 마치 빗방울처럼 피 묻은 손을 천천히 쥐었다.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산다.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다. 뒤를 돌아 걸어갔다. 절벽을 등지고 산을 향해 걸어갔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내 세상에는 별도 달도 없었다. 오직 복수라는 이름의 어둠만이 있을 뿐이었다. 발걸음이 멈췄다. 뒤를 돌아 절벽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바람이 대답했다. 기다리세요. 다시 앞을 보고 걸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산 아래로 내려갔다. 새벽이 오기 전, 동이 트기 전, 나는 마을로 향했다. 손에는 삼재검법이 쥐어져 있었다. 가슴에는 황실의 장신구가 품어져 있었다. 그리고 눈빛에는 차갑게 타오르는 불길이 서려 있었다. 복수는 광명이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죽지 않으려면 죽여야 산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강해지지 않으면 죽는다. 산길을 내려가는 내 뒷모습.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그림자 속에는 이미 복수의 칼날이 숨어 있었다.